네, 안녕하세요.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윤희정입니다. 요즘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망친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이 미세먼지 하면 가장 두려운 게 폐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폐암은 초기 자각 증세가 없고 또 증세도 감기와 비슷해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와 헬스 토픽 코너를 통해서 은밀한 살인자,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발견하기 좀 어렵고 완치하기 어려워서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조기 진단하는 새로운 기술이 없습니까? 아직은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 그렇고요. 예, 폐암이 무서운 이유는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은밀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으로 임한 사망자 중에 1인데요. 5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 중에 1명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폐암은 상대 생존율이라고 이제 5년 이상 사는 생존율을 말하는데 그것도 예외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네.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요. 이 폐암의 원인은 주로 담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담배를 30감년 이상 피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30감년이요? 네, 30감년입니다. 그냥 30년이 아니라 30감년은 어떤 뜻이죠? 보통 이제 우리 물리학에서 1광년이라 그러면은 네네네. 빛이 1년 동안 달린 거리를 말하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담배를 매일 한 갑씩 아. 365일 동안 1년 동안 피우면 1감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30감년 하면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피우면은 30감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거의 뭐 20살 때부터 매일 한 갑씩 핀 한 30년 동안 그렇죠. 피우신 분들이 그 대상이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주로 50세가 넘으신 고위험자들인데요. 이 30감년 이상 되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9개 지역 암센터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 이 폐암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은 이유가요. 제 주변에 한 번도 담배를 그렇죠. 네, 펴보지도 않았던 분이 예,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주변에도 보면은 담배 피는 분들이 없었고요. 저도 그런 분을 좀 보긴 네네네. 했는데요. 이 흡연으로 걸리는 폐암하고 이제 흡연 안 하는 분들이 걸리는 폐암이 좀 다릅니다. 이 네. 흡연으로 걸리는 폐암은 주로 이제 소세포 폐암이라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작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세포 폐암에 걸리면은 좀 치료가 어렵고 빨리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좀 이제 담배도 안 피는데 억울하게 걸리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치료할 방법이 있고 상대 성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비교적. 아, 그러니까 흡연으로 걸리는 폐암이 이제 소세포 폐암이고 그렇죠. 흡연이 아닌 그렇게 가정주부가 걸린 폐암은 비소세포 네, 폐암이고요.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어떤 기술이 좀 나온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 네.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소세포 폐암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이 ALK 또는 EGFR 또는 KRAS라는 이런 유전자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병인데요. 이런 유전자만 이제 콕 집어서 해결하는 표적 항암제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정식할 때는 저렇게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정식을 하는데요. 네. 저는 혈액을 차단해 버리거나 암세포가 이제 분열할 때 그 신호를 잡아서 화학물질이 바로 그 암세포를 묶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러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아무런 좀 대책이 없는 아직은 거죠? 대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 또 담배를 안 피운 억울한 여성들이 좀 희망을 갖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며칠 전에 또 기쁜 소식이 2가지가 네. 나왔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억울하게 걸리는 게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네. 이 기쁜 뉴스 2가지도 이제 이 억울한 분들을 위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소세포 폐암은 유전자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유전자마다 쓰는 항암제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지 재단 이제 신약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신약은 2종류 이상의 이제 표적 암암제로 쓸 수 있는 이제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한국에서 개발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또 이제 이 표적 암암제를 오래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는데 내성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제 개발한 신약인데 내성이 생긴 유전자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우리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실험에 성공해서 얼마 전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좀 이제 폐암도 이제 슬슬 그 꼬리가 잡히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답답한 뉴스가 요즘 많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호흡권을 되찾아서 숨 편한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토픽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은밀한 살인자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 밖에 또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잦아져 갑자기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깨 질환의 그 원인과 증상 또 정확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상욱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실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었을 때는 보통 무릎 관절이라든지 허리 관절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빨리 치료해서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경제적인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자기 취미 활동이 증가되고 또 관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09년도에는 150만 명이었던 환자들이 2014년도에는 190만 명으로 어깨 관절에 대한 질환에 대한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자들은 이 질환을 선진국병이라고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가벼운 통증 정도로 이렇게 호소하셔서 그냥 파스 바르고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인이 좀 다양하다면서요. 예. 어깨 관절은 뼈와 근육, 관절로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뼈가, 어떠한 관절이 또는 어떠한 힘줄이 어떻게 아프느냐도 질환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힘줄이 왜 아프냐에 따라서 회전근개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근염, 이두근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절이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관절, 또 주위에 있는 기관에 따라서 원인이 되게 되면 강직성 특출염, 그리고 경추 추간판 질환, 유방암, 폐암에 의할 수도 어깨 관절에 대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어깨 통증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네.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네네.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네네. 사실 현대 사회는 의료 정보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발달과 각종 TV 매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자의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임의로 판단해서 자기 질환을 진단 그리고 잘못된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질환을 오히려 키우게 돼서 간단히 치료로 끝날 부분을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당신이 그냥 혼자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받는 그런 경우도 계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떠올리거든요. 오십견, 어떤 질환인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십견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네. 오십견이라고 하면 40대 환자분은 내가 40대인데 왜 오십견이 생겼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60대 환자에게 오십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내 관절이 젊어진 거냐라고 반문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정답이고 오십견이라는 것은 어느 연령대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십견은 네. 50대에서 잘 발생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막이 비유가 생기면서 통증이나 관절 운동이 제한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환이 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2009년도에는 67만 명의 또 환자들이 동결골 환자가 2012년도에는 75만 명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 50대 정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오십견이라고 아실 텐데 자, 어쨌든 나이랑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의학적 진단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떤 거죠? 네. 이 질환이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사실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네. 동결근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부르는 질환입니다. 아, 정말 참 어렵지만 참 흔하면서도 익숙한 어깨 질환으로 꼽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동결근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수개월 걸려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 증상은 통증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주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통이 심해서 어깨 쪽이 아픈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자기가 힘든 증상이 많고요. 또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내외전 감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방거상, 외회전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데 따라서 옷 벗기, 머리 감기, 그리고 빗 빗기 등 힘들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좀 제한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오십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결견의 그 진단 어떻게 좀 이루어지죠? 네. 동결근의 진단은 사실 감별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어깨 관절에 만성 통증을 이루는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되면 동결근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엑스레이 상에서는 사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네네네. 1차적인 진단 기구는 아니지만 자기 공명 영상에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관절낭의 비유가 생김에 따라서 용적이 감소되어 운동 범위 제한이 됐을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어깨가 아프시고 참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증상이 발현돼서 진단을 받기까지가 9개월 정도까지가 소요되는 기간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집에서 마사지하거나 파스 붙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환자분들께서 동결근이 집에서 자기는 치료해서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고 해서 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동결근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 통증이 사라지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 되고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통증은 사라지지만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트레칭 운동 등을 치료를 하고 이러한 통증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요법, 주사요법,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치료를 불구해도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도수 해리술이라든지 관절경적 관절낭 해리술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좀 어떻게 보면 심한가 아닌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좀 오십견이 좀 완화가 될까요? 네.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어깨에 오십견이 생기려면 3가지 운동 범위가 크게 줍니다. 전방거상, 내회전, 외회전 이런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사실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네네. 용어로는 어렵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 전방거상 운동입니다.
이 아픈 쪽 팔이 네. 오른쪽 팔이라고 하면 아래쪽 팔을 이용해 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아, 그때 통증이 있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눌러줘야지 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아무런 운동이 되지 그럼 않습니다. 운동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 네. 내회전 운동이 있는데 저 운동을 할 때 가장 아프다고 하십니다. 보통 맞아요. 막대기라든지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것이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당겼을 때 아픈 범위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지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풀어줘야지. 뭐 우리 어머님들 뭐 때밀이 하듯이 이렇게 당기면 그건 운동 효과가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딱 떼미는 자세인데. 네. 떼밀지만 이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참아야 된다. 네, 네. 마지막 자세는요? 예, 외전 운동인데 집에 있는 문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이 역시 이 운동 역시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에 조금씩 매일 제한된 운동 범위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정도 되었으면 내일 이 정도 그렇게 조금씩 통증을 감소해가면서 운동을 해줘야 완전한 치료 효과가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생활하시면서 네. 틈틈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 오십견 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어깨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 전화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좀 불편하신지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동네에 있는 신경외과에 갔더니 회전근개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약간 손상이 있다고 제가 이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인대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상담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 환자분 혹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60살. 아, 60세시고요. 네. 네. 그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예. 검사를 하고 그것을 진단을 받으셨는지요? 처음에는 어깨에 주사를 뭐 한 몇 군데 맞아가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네.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초음파에 회전근개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에 손상이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팔을 들기나 뒤로 제끼기나 할 때 어느 각도에 가면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환자분 말씀을 조금 제가 뭐 완벽하게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아마 회전근개를 둘러싸고 인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그쪽 선생님께서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회전근개에 있는 힘줄에 손상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2차적으로 오십견 증상이 발생을 하여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초음파 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소량 작다고 하면 뭐 수술적 치료나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운동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재활 치료를 많이 해서 치료를 할 수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운동요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관절 운동을 개선을 해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전근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운동요법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 약간 파열이 됐다. 에서는 뭐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뭐 그리고 이쪽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다른 수술적 치료라든지 큰 병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경미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요법으로도 충분히 완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치료 시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네. 파열이 경미할 때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주사요법, 재활치료를 먼저 하는데 약물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이죠? 염증을 완화시키는 진통 소염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힘줄의 파열의 정도, 증상,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파열이 경미할 때는 무조건 수술보다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요법에 대한 재활을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치료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이지 파열이 있는 것을 재생시키거나 복구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 단계 이상의 파열이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부분 파열, 전청 파열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파열로 진행함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 봉합이 어려워서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깨질환 치료법은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들은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어깨질환의 대표적인 통증인 동결견, 오십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좀 어떤 질환들이 좀 많이들 걸리시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질환으로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충돌 증후군이요. 네네. 네. 사실 어깨 뼈에는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두라는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이 두 뼈 사이에 있는 힘줄이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마모되거나 염증이 발생하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충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아무래도 그 뼈 밑에 있는 힘줄이 자극을 받으면서 견봉화 공간이라는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성적인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파열의 증상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기 보시게 되면 자료에서 정상적인 힘줄은 비교적 완만한 상태인데 자꾸 자극을 받게 되면 힘줄이 마모가 되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저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 힘줄에 있는 부분이 마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충돌 증후군의 진행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 충돌 증후군이 점차 지나가면 아무래도 힘줄이 마모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파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통증, 관절 운동 제한이 동반될 수가 있고 파열이 점점 더 심해지면 힘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 약화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동결견, 오십견과 또 회전근개 파열, 또 더불어서 충돌 증후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3대 어깨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충돌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질환의 큰 스펙트럼의 과정상의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네. 충돌 증후군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심해지면 어깨 관절의 부분 파열로 전청 파열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회전근개에 이제 석회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 주부나 가벼운 노동을 하던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회전근개에 칼슘염이 침착이 돼가지고 석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석회가 기계적 자극으로 주위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관절에 대해 자극을 주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이게 석회가 흡수가 될 때 굉장히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초기에 이 석회성 근염은 만성적으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지켜내면 이 석회는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흡수가 될 때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의 마약성 진통제까지 써가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치료가 잘 안 된 경우는 다른 치료 방법을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주로 이런 게 보면은 꼭 밤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낮에는 괜찮다가. 석회가 어깨 관절 질환은 대부분 야간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팔을 들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 힘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덜 심한데 아무래도 밤에 눕거나 되면 좌절에 어깨 관절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기계적 자극이 많이 생기면서 심해지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견주관절학회에서는 다기관 연구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보시면 환자들이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약 69%에 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지속되는 경우는 약 15년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15년이요. 네네. 아주 장기간 계속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밤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불면증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런 석회성 근염도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 주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등에서 치료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시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게 되면 최충격파를 통해서 석회를 흡수시키는 것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치료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의 일반적인 경과를 단축시키거나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적 방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적 방법은 완벽하게 석회를 제거하보다는 석회가 있는 근에 정상적인 근에 손상을 최소한하면서 부분적으로 감압을 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석회를 제거시키면서 정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석회를 최대한 좀 줄이는 게 그 목적이군요. 네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한 분과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무거운 걸 들다가 어깨 부분이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 뒤에 국내 신경외과를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뭐 별로 회복되는 게 없어서 다시 한의원 갔는데 침을 맞으니까 좀 낫다가 조금 나은 것도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그랬는데 오른쪽에 손이 좀 많이 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조금씩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시군요. 치료를 네.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 지금 가장 아프신 증상이 무엇입니까? 어깨에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준다거나 이럴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이렇게 결린다고 해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옷 입기나 우리 관절 운동 범위는 잘 유지가 되시나요? 네네. 어디 있기는 되고 다른 데 이렇게 좀 무거운 거 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불편합니다. 예. 그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부분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시면 힘줄이 끊어지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운동 범위도 대부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어깨 운동 범위를 완전히 움직였을 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조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요법 등을 해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 운동 등을 하면서 또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환자분께서는 지금 그 운동을 할 때 좀 힘이 든다고 하시는데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이렇게 또 지금 보면은 약물요법과 함께 스트레칭 요법을 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이 왼쪽은 따뜻한데 오른쪽 손이 지금 다친 이렇게 한번 안 좋아한 그 오른쪽 손이 좀 차요. 많이 차요. 이 부분도 이 어깨 때문인가. 온도차가 좀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사실 네네. 그 네. 오른쪽 손이 차다는 것은 네. 어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저린 증상이 있어서 손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 또는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신경이 조금 자극을 받아서 그런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깨 질환과는 크게 관련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스트레칭 요법과 함께 약물 요법을 권하셨으니까요. 주변에 꼭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네.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요, 70세 되는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네, 저는 목소리는 안 운동을 좋으실 많이 것 한다고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어깨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더니 지금은 팔꿈치, 왼쪽입니다. 팔꿈치까지 이렇게 많이 아파요. 쿡쿡 쑤시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다른 것 때문에 정형외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깨에도 조금 염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면 어깨에서부터 왼쪽 팔꿈치까지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런 운동을 했더니 별로 힘들지는 않은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가끔 무거운 짐을 좀 들고 있습니다.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치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집에서 어때 자가요법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걸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병원 가실 시간이 없으시다. 병원을 하셨는데요. 네. 네. 사실 지금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깨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은 괜찮고 병원에 한번 방문했더니 염증이 조금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는 말씀, 맞는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만성적으로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초기에는 우리가 단순히 염증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충분한 휴식과 또 약물요법, 운동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초음파라든지 자기공명 영상 등을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질환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쭉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린 증상이 만약에 심하다고 한다면 경추부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 질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프신 지는 한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한 네. 4, 5개월? 네.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꽤 오랫동안 지금 네.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근데- 경우는 좀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네. 전혀 저는 치료를 못했죠. 네. 그래도 이게 예. 그냥 만약 계속 방치하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약물요법이라든지 우리가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목욕탕 가서 찜질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초음파라든지 자기공명 영상을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 손상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방치를 하게 되면 힘줄이 점점 크게 끊어지고 대파열, 전청 파열로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가벼운 수술이라든지 가벼운 치료도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방치하실 경우에는 나중에는 더 이 질환이 더욱더 진행이 돼서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바쁘시더라도 꼭 병원 가셔서 한번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찜질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상담 방송했는데 어깨 질환 치료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점일까요? 네. 대부분 어깨 질환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나는 오십견이겠지,
나는 스케스는 근염이겠지라고 자의적으로 너무 해석해서 방치를 하게 되고 네. 오래 기간 동안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방치를 하게 되면 찢어진 것이 점점 커져서 가벼운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수술적 치료만으로는 답이 없을 수가 있고 봉합술만으로도 힘들어서 큰 수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기간 장시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조기에 적절히 시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기에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수술요법과 또 약물요법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치료 시에 이 어떠한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머니들이 이제 약물요법을 두면 약을 줘서 효과가 없다 또는 네.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초음파 그리고 MRI 상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요구를 하면서 주사를 자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는 또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안 좋을 팀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투여를 하는 것이 좋고 주사요법보다는 다른 운동요법이라든지 또는 근력 강화 운동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큐 내몸을 말하다 이상욱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